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의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미국의 주거복지 서비스 유형과 그다음에 그거를 전달하기 위한 거버넌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그 내용 소개에 앞서서 먼저 미국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공공주거지원 정책의 목적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에 대한 재정적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주거 취약계층이 일시적으로는 이제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자활을 통해서 공공 지원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더 장기적으로 가면 이들이 이제 향후에는 민간 주택 시장으로 이동해서 자가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 정책은 이러한 목적에 맞게 이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변천사를 겪어왔는데요. 올해 이제 37년 정도, 193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주택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퇴역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주거 정책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때 이제 서민들이 자가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 정책을 손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역주인 군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면은 이후에 65년도에 미국 연방주택 도시개발부, 이제 허드라고 부르는 기관이 설립이 돼서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으로 확대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법, 그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포괄보조금이라고 해서 주택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근리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주거지원 정책이 그 범위에서 약간은 확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실행교부금, 그다음에 저소득 주택 세액공제, 그다음에 국가 집을 가는 주택법, 홈 파트너십, 그다음에 홉식스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그 변천사는 이제 간략히 요약을 하면 임대주택이나 이제 공공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낙후되고 슬럼화되는 현상을 겪다 보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낙후 지역을 재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는 포괄적인 보조금 형태로 허드가 지방정부에게 교부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어졌고, 최근에 이제 홈 파트너십이나 홉식스 프로그램은 홉식스 프로그램은 최근에 와서는 그 사례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홉식스보다는 이제 홈 프로그램으로 좀 더 많은 교부금이 나아가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방정부가 비영리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민간 디벨로퍼와 협력 관계를 맺어서 그 공공주택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 퇴락한 민간 주택들을 구매를 해서 거기를 재개발해서 공공주택 단지로 변모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홈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홈 프로그램은 이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게 허드가 제공하는 포뮬러 교부금인데, 포뮬러 교부금은 일정한 조건만 만족시키면은 무조건 중앙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부금의 형태고, 그래서 비영리 단체들과 반드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허드가 교부금을 제공을 할 경우 그 1달러당 지방정부가 25센트를 매칭시켜서 이 총 예산의 15%를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낙후주택을 철거하고 이 지역을 재생하는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 좀 커뮤니티 재생 정책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 프로그램이 아마도 그 비영리 단체들과 협약을 맺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진행하는 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영구 서포티브 하우징, 주로 이제 장애인과 노숙자들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이고요. 그리고 섹션 202와 섹션 811은 극저 노인 계층, 그리고 장애인 계층, 이렇게 좀 특수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원 정책을 좀 개괄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초기에 공공이 주로
직접 지어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건설 프로젝트에서 80년대에 이르면은 공공주택을 직접 지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보다는 수요자가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서 민간 시장에서 주택을 찾으면 그 임차료 부족분을 공공이 주거급여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정책으로 나아가게 되고, 더 최근에 오게 되면은 이 저소득 가구가 이 공공 주거급여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급여의 형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주거급여를 줄 수 있는 공공의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공의 지원 범위에만 계속 머무르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자활을 달성을 해서 민간 시장으로 독립해 나아갈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좀 더 변화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오게 되면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보조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플랫폼화 시켜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근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그리고 지방 정부들 관련 기관들을 모아서 연합체를 구성하려는 노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드는 PHA라고 공공주택청 Public Housing Authority에게 프로그램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요구를 해서 여기에 예를 들면 이제 지방주택청 담당자와 그다음에 주거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그래서 해당 임대주택 거주민들, 섹션 8 그 수혜자들, 그리고 지방정부의 다른 기관에 있는 공무원, 그다음에 뭐 고용사무소라고 해서 이 사람 그 거주민들을 고용해 줄 수 있는 잠재적인 고용주들, 그다음에 지방의 공공복지관, 교육훈련기관,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자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건주택연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2가지를 그 공공주택청이 직접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족자활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임대주택이나 섹션 8 그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을 달성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 상승을 이룩하도록 한 다음에 그 소득 상승분을 직접 저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상승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고용 훈련도 받아야 되고 직업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일자리 구직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실제로 일자리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과 그다음에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기관들을 다 모아서 가족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그 섹션 8라고 해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두들 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소득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이 부담해야 되는 임차료도 같이 상승하기 마련인데, 이거를 그 소득 상승에 따른 임차료 상승분을 억제해서 소득이 상승하더라도 이들이 부담하는 임차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소득 상승을 통해서 본인들이 계좌에 누적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게끔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고, 그 인센티브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건의료주택협력은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 아무래도 그 취약한 부분이 단순히 주택뿐만이 아니라 뭐 보건 측면에서도 취약한 계층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소득 노인 계층이라던가 저소득 장애인 계층이라던가 아니면은 저소득층인데 뭐 약물에 중독돼서 정신적인 그 이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그래서 굉장히 다면적인 그 리스크를 겪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주택협력이란 것은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주정부 단위에서 주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그 입주권을 보건의료국에게
그 할당을 하고 해서 보건의료국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를 추천하는 거나 추천할 수 있게 하고 대신에 메디케이드라든가 재정적인 그 지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지방주택청에게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보건의료 담당국은 환자들이라든가 그 취약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이라든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임대주택이나 공공보조 주택에 입주하도록 해서 거기서 보건의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입소비를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청은 보건의료청에게 메디케이드 재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윈윈 형태로 거버넌스 설계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 단위에서 뉴욕주의 뉴욕시 단위에서 공공주택청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뉴욕주의 뉴욕시는 공공주택 거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그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NYCHA 뉴욕시티 하우징 어서리티는 그 산하의 주민 경제력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사무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줄여서 리스라고 부를 텐데, 리스라는 이제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서 이 사무국에서 그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활 프로그램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리스는 특징적인 게 존 모델이라고 해서 뉴욕시 전체 그 지역을 15개의 존으로 나눈 다음에 각 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과 단체들을 묶어서 지역 파트너 기관들로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존별로는 리스가 존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을 별도로 고용해서 이 지역 파트너 기관들과 그다음에 NYCHA와 그다음에 리스 사무소 간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 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적 자활 서비스는 첫 번째로는 임대료 인센티브라고 해서 제가 아까 그 가족 자활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을 통해서 소득이 상승하더라도 이들이 부담하는 임차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조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인데, 이건 이제 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되나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역 기관들이 발굴해서 뉴욕 공공주택청에게 추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재정 카운슬링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거나 아니면 세금 환급 서비스. 이 임대주택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대부분이 좀 극저 소득계층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파이낸셜 리터러시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 서비스나 세금 환급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보유 지원 서비스 또 역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리스에서 아마도 그 가장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 자활 프로그램을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거주민 직업훈련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테크 50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잡스 플러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민 직업훈련 아카데미는 거주민이 고용훈련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직장을 구해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이제 협력하는 기관은 중간에 보시면은 뉴욕시 주택청과 그다음에 로빈후드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 그다음에 뉴욕시 프리미엄 직업훈련 서비스 기관 민간 단체들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저렴주택 디벨로퍼. 근데 이 디벨로퍼는 여기서 저렴주택을 짓기 위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고용하기 위한 고용주로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기관들은 고용 훈련을, 직업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간,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고용 훈련, 직업 훈련, 그다음에 잡 어플라이, 그다음에 실제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크 51은 그 뉴욕시 공공주택청에서 상당히 현재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그 뉴욕시 공공주택청이 관리하는 임대주택과 섹션 A 프로그램의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IT 스템 분야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훈련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력하고 있는 기관들은 이제 당연히 뉴욕시 주택청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펄스콜라스라고 불리는 IT 분야의 고용훈련, 직업훈련 민간 기관들이고요. 그다음에 뉴욕시 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금융회사들. 그래서 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은 주로 여기서 고용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한 잠재적인 고용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고용 훈련을 받고 이제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을 이 기관들에서 고용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뉴욕시 차원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사회 참여 그 공익적 목적을 통해서도 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IT 기업 분야에 취업을 하는 게 사실은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길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많이 프로모션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나이인데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20대 초반에서 굉장히 좀 젊은 계층들을 여기에 참여를 많이 시켜서 이 프로그램 테크 51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이 교육 훈련 이수증이 그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졸업 자격증과 똑같은 걸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교육을 한 1년이 조금 안 되게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 교육을 받고 나면 대졸자로 간주가 돼서 이 테크 기업들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민간 기업들, 그리고 이제 비영리 단체들, 그리고 뉴욕시가 협력해서 만든 경제적 자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잡스 플러스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잡스 플러스 센터라는 거를 직접 설립을 해서 뉴욕시 공공주택청이 각 지역마다 잡스 플러스 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거기 그 공공주택 거주민들과 그다음에 섹션 8 주거급여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훈련과 경제적 자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력하는 기관들은 뉴욕시 인적자원국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적자원관리국이 저소득층이라던가 아니면 극저소득 계층은 아니지만 저소득 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개발 그 훈련이라던가 이런 데 굉장히 풍부한 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뉴욕시 공공주택청과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이 모두 참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리즈의 존 담당자도 여기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시 공공주택청의 현장 직원들도 여기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자활국, 그다음에 지역 파트너, 그다음에 잠재적인 고용주, 그다음에 거주민들 대표 중에 가장 좀 그 해당 지역의 연고가 가장 깊은 사람, 그래서 그분을 커뮤니티 코치로 고용해서 그분들도 여기에 참여시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에이전트들, 주체들을 이제 포함을 해서 협력기관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각각 역할을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그 뉴욕 공공주택청의 리스존 담당자는 거버넌스의 그 구성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행정적인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존 파트너십 단체는 그 잡스 플러스 센터 설립된 그 센터를 그 위탁을 받아서 전담해서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리스존 담당자, 그러니까 뉴욕시 공공주택청이 할당한 만큼 그 참가자들을 고용하고 훈련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처음 센터가 설립이 되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첫 3년 동안은 1,6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 이후에 3년간 또 추가적으로 9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약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반드시 이제 이수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고 또 임대주택 거주민 가운데 커뮤니티 코치를 이제 선발을 해서 그들을 또 고용해서 같이 이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뉴욕시 재정자활국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재정관리 카운슬링에 관련된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이 잡스플러스 센터에서 성과평가 회의를 개최해서 이 잡스플러스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 개별 비영리 기관들이 실제로 성과를 잘 내고 있는지 이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연동 지불금 제도라는 거는 그 위탁 업무를 받고 있는 각 존별 그 위탁 담당자 비영리 단체들이 얼마만큼의 직업훈련 이수자를 배출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을 해서 얼마만큼 그 소득 상승을 이루었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다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총 지불하게 되는 그 보조금을 100%라고 하면은 70%는 성과와 관련 없이 매년 교부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30%는 리스존 담당자라던가 뉴욕시 공공주택청이 할당한 목표 액수를 잘 채웠다면은 지급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처음에 잡스플러스 센터가 출범했을 당시에는 60%대 40%에서 6대 4의 비율을 갖고 있었는데, 해당 지역의 비영리 단체들이 워낙 반발이 커서 이거를 70대 30%로 조정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향후에는 20%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미국의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의 특징을 조금 짚어보면은, 가장 주체적인 기관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방 공공주택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공공주택청이 공공임대주택을 직접적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기획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많이 프로모션되고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라고 하면 경제적 자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자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이 공공 주거복지 정책의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특징을 두 가지만 짚어보면, 첫 번째는 공공 대 공공 거버넌스, 예를 들면 보건의료국과 주거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국, 이들 사이의 거버넌스가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대주택 단지 혹은 바우처를 받고 있는 그 수혜자들이 살고 있는 그 근린 사회,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그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다 그 지역 사회를 잘 알고 있고 거기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고 또 재정적인 투명성이 높은 기관들을 직접 공공주택청이 선발을 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위탁 업무를 맡기는 형태로 거버넌스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